뉴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뉴탐사 홈페이지 우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거나 회원가입 주소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이때 해외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회원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의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난 후 전자성명을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소지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결제일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셋째,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일시결제. 후원 금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일시결제가 됩니다. 후원 금액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금액만큼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2만원을 선택하면 12개월 동안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일시 후원을 해도 멤버십 기간 동안 커뮤니티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넷째, 가상계좌 만들기. 나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후원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은행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 생성하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미디어 비평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대우입니다. 자, 이명재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김성재 에디터님 네,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습니까? 총선 때문에 주말 휴일 뭐 평일에도 계속 그 후보들 이 일정이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가능하면 좀 많이 좀 소개해 줄 요량으로 출연을 시켰는데, 특히 이제 뭐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룸을 좀 열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좀 미디어 비평을 못 보는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총선도 사실은 미디어 비평에서 그 총선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이런 중요하죠. 부분들을 중요하잖아요. 너무 이런 중요하죠. 부분들을 좀 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아쉽네요. 너무 그 기회가 참.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좀 만회를 좀 해보죠. 자, 오늘 내용은 보니까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검찰 자료 보도해서 YTN이죠. 또 방심이 얘기네요. 야, 참 총선이 끝나도 방심이는 여전히 지금 우리 언론계에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영입, 이 단독 보도면 한 곳만 보도해야 되는데 왜 두 곳이 보도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 보도 점검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주목 이뉴스에는 줄리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YTN, 그리고 땡윤 방송 KBS 문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김건희 모녀가 23억 수익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검찰의 자체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검찰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였죠. 그때 법원에 제출했던 종합 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매체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YTN에 대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열어서 법정 제재를 결정을 한 거죠. 저거는 사실 이제 만약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다면은 청구하는 쪽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방심위가 소송이 아닌
이런 그 징계를 하는 형태로 우리 언론을 방심위가 통제하고 있네요. 네.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의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국힘당 그 서울시 의회 소속 의원이 제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심의를 열었던 것이고요. 심의를 열었는데 이건 그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정확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YTN이 1월 12일에 네.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으로 보도를 했냐 하면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하면 약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하면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주가 조작 의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검찰의 의견서, 즉 종합 의견서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보도를 한 거죠. 네. 뉴스타파는 1월 11일에 말하자면 단독 보도를 했던 거고요. 네. 검찰 종합 의견서를 공개를 한 거죠. 거기에 김건희 씨하고 모친 최은순 씨가 어느 정도 그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거뒀는지를 검찰이 네. 한국거래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를 해서 이상거래 분석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해서 의뢰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거를 뉴스타파가 1월 11일에 보도를 했고 YTN이 이걸 다시 인용해서 이런 검찰 의견서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한 거였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국힘당 그 서울시 의회 의원이 민원 심의를 요청을 했고 유일인 방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심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유일인 위원장하고 또 여당 추천 의원 한 명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일방적인 검찰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모친 최은순 씨가 합쳐서 22억의 그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 마치 그 수익을 다 거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이 보도에 하자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내린 거였는데 또 한 분은 그 여당 추천, 국힘당 추천 그 심의위원 한 분은 또 다른 의견을 냈어요. 네. 또 그분은 의견을 보류한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 검찰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법원이 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은 나중에 검찰 그 수사 결과 법원의 판정이 나오면 그때 이게 그 하자가 있는 보도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의견을 보류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은 아예 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의원들조차도 이게 제재를 가할 만한 이런 내용이라는 그 의견에 일치를 보지는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야, 이건 사실 검찰의 보도자료를 거의 베끼다시피 하는 수많은 언론들이 그렇죠. 같은 조건이라면 방심위에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네. 검찰이 무슨 그 공소 제기했던 공소장 내용, 네. 또 무슨 흘려주는 내용, 네네. 또 백브리핑 했던 내용, 이거 그대로 그냥 검찰은 그거 다 일방적인 검찰의 그렇죠. 주장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우리 언론들이 그냥 다 받아쓰잖아요. 그대로 받아쓰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다 받아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제재를 가한 거죠. 네. 아니 방심위가 김건희 씨 심기 경호를 하는 기관도 아닌데 네. 김건희 씨를 그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 그래서 앞으로 한번 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검찰의 일방적인 그 주장이나 발표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쓸 것인지, 네. 그리고 특히 뭐
방심위는 주로 이제 방송들 이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니까 방송이 KBS나 뭐 이런 방송이 야권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흘리거나 공소 제기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을 민원을 제기해서 그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을 때 네. 방심위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한번 넣어보죠. 민원을 넣으면 네. 돼요. 그럼 민주당에서 민원 넣어야 됩니다. 그럼. 네. 사실 지난 그 이제 뭐 뉴탐사 같은 경우는 강진구 기자의 2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서 자체가 허위투성이에요. 네. 완전히 일방적이고 허구, 네. 날조된 내용들 투성인데 다행히 판사가 이제 그걸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다행인데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이제 발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언론들이 또 그걸 또 그대로 받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받아 써버리면 사람들은 또 그게 다 혐의가 그 혐의 사실이 또 진실인 줄 알고 진실인 걸로 알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무죄 판결 나면은 무죄 판결 난 건 또 기사를 잘 안 써줘요. 안 쓰죠. 비극입니다, 진짜. 이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의 심기경호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 이거 두 군데가 다 단독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종종 있긴 있는데 이게 단독이란 말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지금 누가 하여튼 뭐 흘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양쪽에 흘렸거나 아니면은 네.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두 사람이 각각에 당신들만 주겠다. 네. 이거 빨리 써라. 그래서 보통 이 두 기사가 새벽에 나갔잖아요. 새벽에 나갔더라고요. 네, 6시 때 나갔습니다. 네. 5시 때, TV조선이 6시 때. 한 5시 네, 뭐 네. 27분인가 네. 그때 나갔고 아니, 새벽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왜 새벽에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뉴스의 출처가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당 핵심 관계자 네. 누군지는 모르고 핵심 관계자 네. 발로 그렇게 나왔던데 핵심 관계자가 두 군데에 다 흘렸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TV조선하고 ITN이 자기네들만 이게 들은 건 줄 알고 네. 단독을 달아서 썼는데 네. 보니까 이제 두 군데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단독을 결정하는 사람은 네. 그 언론사가 아니고요. 그 정부를 흘리는 사람이 단독을 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만 주는 겁니다. 빨리 쓰십시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딴 데 쓰기 전에 빨리 써라고 뭐 이렇게 흘려주는 건데 사실 이 보도는 네. 한 주 이슈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사실 뭐 특별히 제가 비평을 하기 위해서 비평할 만한 그 내용도 아니고요. 저게 네. 이제 뭐 오보로 판정이 날지 네. 그럼 지켜봐야 아는 문제죠. 지금 근데 뭐 저는 약간 그 언론이 네. 저는 정치에 어떤 정치인들한테 또는 어떤 정치 집단한테 저런 보도는 좀 노란하고 있는 보도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가져온 거예요. 저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저게 실체가 취재를 한 거를 가지고 보도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소스가 나올 만한 데는 대통령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실 말고 한 군데 더 꼽으라면 이 김건희 씨 라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네. 굉장히 의심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지어 뭐 비선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네. 비판도 지금 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박영선 씨는 지금 전 장관은 지금 귀국길에 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총리는 다른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헌물 켜는 건가요? 건물 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일본에 오사카에 있다고 페이북에 한번 올린 걸 본 것 같은데. 그 미디어오늘에서 이 YTN하고 TV조선에 아마 그 취재를 다시 한 모양이에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물어봤겠죠. 그 소스가 어디냐.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취재가 돼서 확인이 돼서 보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했더니 그 YTN하고 TV조선 두 군데가 다 공이 우리는
취재할 만큼 했다. 맞아요. 그리고 취재만 했다 그렇죠. 그 취재 한 대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취재할 만큼 한 게 아니죠. 네. 아니 취재를 하려면 이 정도 인물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에다가 총리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 보든지. 네. 본인들 물론 그 한 분은 아주 그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네. 또 한 분은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서 귀국한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본인들한테 확인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보도가 된 거고요. 그게 취재할 만큼 취재한 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확인을 하죠. 왜냐하면 박영선, 양정철 같은 사람의 연락처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한 기자들 한 두세 명 정도만 물어보면 바로 네. 확인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특히 YTN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기자들, 뭐 TV조선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양정철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연락할 수도 없는 시간에, 그죠? 네. 연락할 수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는 것은 떠보기식.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떠보기식으로 간보기식으로 보도를 한 거 아닌가. 언론 플레이 하는데 언론이 네, 그냥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보도도 아마 이제 금방 이것이 오보인지 아닌지 판정이 날 텐데 네.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오보라고 하더라도 아마 TV조선이나 YTN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기사 아니냐. 인사기사는 그렇게 거론이 됐다가도 검토가 됐다가도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아마 그 답변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지금 정치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지금 뭐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독자들한테도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이 기면 맞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언론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보도 점검 좀 해보죠. 이번 총선 때 민들레에서도 많은 이제 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도 많은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좀 총선 보도에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 같은 거 할 때, 네. 그죠? 그게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뭐 보도하다 보면은 뭐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측치가 잘 안 맞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언론이 한꺼번에 거짓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200석 얘기가 처음에 그 총선 직전에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 보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네. 우리가 이제 미래 비평을 총선 기간 동안 못했고 네.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총선 보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짚어보자. 네.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총선 다음 날, 선거 다음 날 저 긴급 자담회를 가졌어요. 네. 사실 총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가? 분명히 압도적인 승리인데, 야당의, 압도적인 그 여당의 참패이고 야당의 승리인데, 하지만 뭔가 이게 이 정도가 우리가 만족할 수치인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또 흡족해하지 않는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먼저 일단은, 그, 개표에 들어갔을 때, 그 발표했던 출구조사에서, 네. 거의 뭐 200석이 그 훌쩍 넘는 의석이 네, 예측이 됐죠. 예측이 됐었죠. 이제 그것이 갖는 어떤 착시 효과가 이제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 워낙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불길이 뜨겁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린 거였잖아요. 네. 이번 선거를. 이 타오르는 성남 이심을 생각을 할 때 200석이 일종의 승리의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 200석이죠. 그래서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은 과연 이걸 승리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또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면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분명히 승리는 승리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이겼다고 그 환호성을 지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건 우리 민들레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자. 긴급하게. 네. 그래서 저는 자담회를 다음 날 오전에 저렇게 이제 가졌으니까 벌써 일주일 전이죠. 근데 하지만 일주일 전에 제가 오갔던 얘기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결론은 그겁니다. 200석, 탄핵 200석에 미달은 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절묘한 숫자이다. 아쉽다기보다도 그만큼의 그러니까 190석과 200석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10석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게 이제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네. 시민들의 몫이고 또 야당의 정치력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22대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을 새로운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자는 상당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저것이 이제 자담회의 큰 결론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보다는 우리 미디어 비평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과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저기에 지금 나오죠. 저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지금 제목에 나오지만 이거 단장. 먼저 하면요. 자,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 악조건이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인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선거처럼 우리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처럼 쉬운 선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원체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의 이런 민심이 타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쉬운 선거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악조건인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문제인 것이죠. 예. 그만큼 이번에 선거의 그 구도가 원체 저쪽 여당과 이 정권에 불리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 언론의 보도가 치우친 보도였고 편파적인 보도였고 하는 것이 이번에 특히 아주 극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조건이었다.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조건이었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는 그 같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조건을 뚫고서 일궈낸 승리였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편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고 국힘당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동시에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심판이었다. 저는 그것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특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2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한동훈, 그죠? 김건희 이런 이름들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시피 했죠. 네. 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지금 네. 그 악조건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뭐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가을부터 주로 언론에서 보도한 총선 관련 보도는 뭐였냐면 제3지대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네, 그리고 네. 이낙연 뭐든 그리고 민주당 탈당해서 제3지대로 갔냐인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걸 꺼냈었죠. 그래서 운동권 심판론을 가지고 또 언론들이 막 하면서 민주당 그 586에 대한 이제 또 공격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 가장 이제 극심했던 이 저 언론의 주요 프레임이 뭐였냐면 민주당 공천 파동 관련된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거의 뭐 그 한 달 넘게 뭐 비명 행사, 뭐 치명 행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만 그리고 국힘당은 조용한 공천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정권 심판론에 관한 프레임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1월쯤에 그런 그 칼럼을 썼던 네네. 적이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나오지 않는 총선이다. 하면서 그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이미 4월 그때 4월 16일인가 선거를 네네. 치렀는데 이미 그 전해부터 정권 심판론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조중동을 비롯해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조중동을 중심으로 왜 정권 심판론을 더 크게 말하지 않느냐 언론이 네. 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그 선거의 프레임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중동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권 심판론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3지대에다가 운동권 심판론 그리고 민주당 공천 흔들기 비명행사. 네. 이걸 가지고서 계속 언론들이 매일 아젠다로 삼았던 거죠. 네. 조금씩 이슈를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겨우 선거 4월 10일 아니었습니까? 네. 3월 중순쯤에 이제 드디어 대파 파동이 생긴 거예요. 대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875원이면 네.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폭발한 거죠.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대파를 들고 이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 주류 언론들이 어느 정도 그 민심에 관심이 없고 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감추고 했느냐. 저는 우리나라 언론 중에 어느 언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80번 넘게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촛불 네. 시위를 어느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까? 네. 심지어 한겨레도 단 한 차례도 보도를 안 했거든요. 보도 안 하고 다른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민심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 알면서도 왜곡하거나 호도하거나 은폐한 거고 그러다가 겨우 선거 4월 10일 앞두고 한 20일 앞두고 대파가 사람들의 가슴에 이제 민심에 불을 지른 거죠. 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민심이 정권 심판이다라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3월 중순에요. 네.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윤한 갈등 이후에 애써서 억제해온 정권 심판 프레임이 되살아나 여당이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정권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 철회 건의를. 그러니까 대체로 주류 언론들이 정권 심판론이 나올까봐 이게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네. 맞아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상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있다고 하죠. 네.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도이죠. 구도. 근데 대체로 이제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사실 뭐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집권 초반이니까. 근데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정권 심판 구도가 워낙에 명백했었죠. 이제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하게 부정평가가 60%에서 70%로 오가는 어떤 그런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확고하게.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자, 이 명백한 정권 심판 구도는 근데 이것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은 또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명백한 정권 심판 구도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성격을 지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과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반대편의 세력이 계속 경쟁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압도적인 힘은 특히 이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 의해서 압도적인 힘은 대체로 이제 이쪽에 있었죠. 네. 정권 심판 구도를 지우려고 하는, 이걸 다른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민들레가 그동안 이제 이번 선거 보도를 하면서 내놨던 이래서 정권 심판이라고 네. 하는 12편의 기사를 그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네. 바로 이 같은 비록 뭐 작은 힘이지만은 정권 심판 구도를 어떻게든 이거를 살리고 환기시켜주고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제시하는 이런 그 언론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서로 이렇게 맞서는 힘들이 팽팽하게 싸워왔던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민들레가 정권 심판 구도를 그래서 민들레가 이 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 구도가 유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네. 너무나 도도하게 밑바닥에 흐르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권 심판 구도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던 것을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표출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유력 언론, 보수 언론들이 이거를 누르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그 구도, 전체적인 이 선거에 대한 이런 그 규정, 성격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도가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노골적이었던 데는 없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자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역대 가장 악조건이기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는 KBS 이어서 YTN까지 또 이 주인이 바뀌는 상황. 예, 다행히도 이제 선거 막판에 네. 바뀌긴 했지만은 예. 참, 뭐 이따가 이제 그 부분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랬다가 네. 이제 곧 또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보도했는지 네.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 경향 한겨레 동아에 보시면 다들 뭐라고 썼냐면요, 민주정권 심판했다, 민심 폭발. 네. 여당이 최악에 참패했고 정권 심판이 거셌다. 네. 정권 심판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정권 심판 선거 당일날 정권 심판이 민심은 여당이 이루어지는. 거셌다. 네. 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요 전날까지는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개표 결과 민주당이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이게 정권 심판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참 이 언론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하더라도 결국엔 다 드러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정권 심판, 네, 언론은 결국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을 감추려 했으나 결국 언론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말씀.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도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언론의 실패입니다. 이거 한국 언론의 실패고요. 무능이고 네. 실패죠. 자, 그리고 그 총선 보도 점검 중에 여론조사 얘기 이제 좀 해보죠. 네. 이거 뭐 자화자찬 같지만은 네. 예, 민들레가 이번 예약 의석 예측이 가장 정확했다. 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좀 놔두고 네. 칭찬인가요? 네. 근데 뭐 민들레가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뭐 쓸 수 있는지 네. 제가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처럼 선거제처럼 여론조사가 춤을 췄던 때가 또 아마 없었지 않은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또 한편에서는 역시 언론과의 싸움이자 또 네. 한편 여론조사와의 싸움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여론조사가 뭐 중요한지 다들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네. 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봐요.
특히 이제 이번 그 이제 정권 심판 불길이 아주 뜨겁잖아요. 맹렬했잖아요. 65% 정도의 그 이윤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게 이제 투표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이어지느냐. 그렇죠. 사실 이거 이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은 투표율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가름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투표할 마음, 투표할 의지, 또 투표로서 뭔가 또 보고 싶은 결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가 투표에 참여할 때 이것이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심리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왜 지난 2월도 그렇고 뭐 3월 중순까지도 그렇죠. 이런 조사가 상당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체로 야당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승리를 거두는 쪽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되게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결과도 꽤 있었고, 이것이 그 상당히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하고 밑바닥에 어떤 있는 민심의 흐름하고 또 상당히 어떤 그런 또 차이가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이번에는 이제 샤인 네. 보수, 그러니까 여론조사만의 어떤 하우스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그 여론조사 뭐 곳에서 조사를 하면은 네. 조금 더 야권이 좀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요. 나온다든지, 그런 점이에요. 또 갤럽에서 예. 하면 또 여권이 예. 좀 유리하게 네.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야당에 유리한 조사를 내보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민심의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짚어주는 조사들이 없지가 않았는데 네. 과연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도하는데 언론이 충실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네. 특히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철저하게 안 하죠. 외면했죠. 네. 다만 이제 그것을 민들레에서 정도만 그걸 꾸준하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희도 물론 여론조사 꽃의 조사가 전적으로 정확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가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네. 언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역할인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이제 저희 여론조사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잘 분석하는 또 외부 필자를 통해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좀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보낸 것이 우리 민들레로서도 조금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죠. 어떤 결과적으로 저희가 내보냈던 그 의석수 예측하고 최종 결과는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정당 득표율 차이는 네. 처음에 6%포인트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는 5.4%포인트. 네. 그리고 범야권 192석 이상. 예, 저것도 상당히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축도 상당히 정확하게 네. 했었죠. 자, 그런 점을 좀 얘기를 좀 네. 하고 싶고요. 네. 또 저기 뒤에 또 나오지만은 우리 유시민 작가의 그다음에 예. 사실 유시민 작가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그 혼란스러운 수치를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고 봅니다. 우리 민들레에 쓴 유시민 작가의 칼럼을 통해서 네.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유시민 작가 영향도 있지만은 특히 유시민 작가도 여론조사의 이 같은 혼란에 대해서 누군가 좀 제대로 보는 이런 좀 중심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민들레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유시민 작가의 여론조사 관련한 저런 분석과 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의 글들을 보고도 적잖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는 그런 좀 일정한 바른 눈을 좀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유시민 작가는 여론조사는 당분간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말이 뭐 역설적인데 네, 네. 그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그걸 과신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여론조사는 그 매번 이제 그 말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여론조사는 맞춘 적 없다고. 항상 틀리다. 여론조사는 네. 항상 틀린 거죠. 그건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고 이게 이번에는 이겼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흐름을 봐야 되고 이제 튀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그게 뭐 지금 현재 이걸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이번에 사실 이제 부산이 뒤집혔다 그랬잖아요. 부산이 뒤집혔다 그래서 강진구 기자랑 둘이 그 선거 하루 전날 부산을 갔었잖아요. 부산에 가서 보니까 여론조사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네. 국힘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여야가 다 싫다 그런다든지 이상하게 말을 좀 돌리면서 아직 못 정했다. 근데 아직 못 정했다는 사람들과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어요. 주로 그래요. 주로 국힘 지지자들이 자기 마음을 숨기더라고요. 물어보면. 기자들 그러고 물어보면 대부분 숨기더라고요. 저희가 한때 한 15명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수영구 이런 데는 정말 난리가 났고요. 그때 내일 부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둘이서 그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조금 여론조사가 좀 맞지 않겠나 네. 그런 쪽이었고 강진 기자는 솔직히 느낌이 그렇게 여론조사랑 좀 다를 것 같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기를 내일 한번 보죠 했는데 역시나 부산에서 네. 한석 네. 야권이 한석밖에 못 얻었죠. 야, 사람들이 투표 당일에도 마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고 내일 투표하러 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때 그날 무슨 기사를 보고 여론조사를 응했느냐. 네. 그죠? 네. 대파를 보신 분은 네. 윤석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대중의 어떤 마음이 그 여론조사로 측정한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죠.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은 한계가 느낌. 있지만 네. 하지만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 민주주의에서. 네. 예. 아무튼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그 자체도 우리가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 믿지 말아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흐름을 보는 정도로 네. 봐야 된다는 거고,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여론조사를 이용하거나 이용해서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언론조차도 그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것이 마치 민심인 것처럼 맞습니다. 잘못 짚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조중동 같은 언론은 원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 바램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개선 안 된다라고 뭐 칼럼을 여러 차례 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진보 매체들도 그 여론조사에 혹해서 알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혹해서 기사 그동안 총선 전에 쓴 기사를 보면은 엉뚱한 기사들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기자라고 뭐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래 권력이라고 추켜 세우고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사를 쓰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참패를 할 것처럼 이런 이제 기사도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솔깃해서 그것만 보고 선거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제 기사들을 언론이 써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까지도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확산되는 그렇죠. 느낌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가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전국 샘플 1000명으로 조사했는데 서울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네. 그 무리가 있는 네. 그런 네. 얘기겠죠. 네. 그래서 서울 자체 예를 들면 전국 샘플이 1000이면은 뭐 서울이 한 수백 명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서울의 민심을 측정한다. 서울에 네. 1000명을 해도 부족한데 네. 1000명도 안 되는 샘플 가지고 서울이 지금 뭐 야가 앞섰다, 여가 네.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저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보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잘못 오독을 해서 네. 엉뚱한 기사를 쓰기도 엉뚱한 하고. 기사를 쓰고 날짜를 그, 또 잘못 쓰기도 네. 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요. 네. 뭐 조국혁신당 또 말씀드리면 뭐 또 싫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제가 뭐 옹호하거나 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물론 사람들은 몰랐겠죠. 네. 그리고 언론도 예측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줄은. 근데 각자 그냥 언론사가 또 그 기자들이 자기 바램들을 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겨레 경향이라든지 몇 개 그 진보적인 매체들이 조국혁신당을 언제부터 어떻게 다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아예 안 걸었어요. 그 보도를 안 했었어요. 조국혁신당이 3월 5일인가요? 창당할 때도 창당 기사도 제대로 쓰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돌풍이 막 불고 뭐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도 또 일부러 안 다르고. 안 다루고 외면하고 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경우는 또는 어떤 언론은 이거를 과대 해석해서 자기 바램대로 그 언론사의 바램대로 보도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언론은 나와 있는 어떤 그 여론의 흐름조차도 여론조사의 흐름조차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전달, 여론의 전달에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니까 실패했더라라는 거죠. 네. 사실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는 조금 여러 언론에서 좀 지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막판에 마지막에 아주 막판에 보도를 한 거죠. 워낙 아삭하다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참 국민들이 먼저 민심이 먼저 움직여야 언론들이 이제 못 이기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의석수는 이제 이렇게 나왔죠. 네. 국민의 미래 108석, 그리고 민주연합 175석 해서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이제 187석이고 나머지 이제 야권 5군데 더 더하면은 192석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민들레가 조국혁신당 12석 정확히 맞추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저기 나오니까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론조사로 나왔던 거죠. 민들레 보도를 네. 지금 쭉 그 네. 왼쪽에 네.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마지막 여론조사는 민주당 압승을 가리킨다. 그리고 총선 15일 판세는 민주당 지역구 160석 이상 가능. 30일 전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 구도 견고하다. 결국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민들레는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성 언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네. 이길 수 있도록 치어리더 같은 행태를 네.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개표 투표하는 날 왜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땡땡땡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때 우리 저 뉴스 KBS, MBC 뭐 다 전부 다 각 당의 그 선거 캠프 사무실을 쭉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국힘당은 그 결과를 보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또 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르고 했죠.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 기자실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네. 기자실 어땠습니까? 국회 기자실의 네.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거의 국힘당 선거 캠프 분위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침울했군요. 예, 굉장히 침울했다. 한숨 소리가 나오고 네. 실망스러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 보여줬어야 된 거죠.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네. 야, 기자들이 국힘당 하수인들인가.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세월호 얘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언론들이 비판하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지금까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윤석열 때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럼 윤석열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이라기보다도 엊그제가 바로 이제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네,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우리 언론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말이 거의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 세월호 때였죠. 네, 2014년. 세월호. 그래서 네. 세월호 10주기는 그 이제 기레기 10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레기 10년 차에 맞은 선거였어요. 이번 총선이.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이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그런 그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편향 보도, 편파 보도가 극심했던 선거 보도였다. 네. 그런 점에서 기레기 10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상 일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기레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왜 기레기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흔히 이제 기레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전원구조 오보 2014년 4월 16일 그 아침 8시 56분 바로 그 무렵이었죠. 그 오보를 한 거를 가지고 되게 이제 기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이제 절반의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언론에서는 오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오보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보였죠. 그래서 보통의 오보하고는 다른 거죠. 하지만 그 오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사정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오보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왜 기레기인가?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것은 그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해서 그것이 본질적이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구조의 실패가 아니라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또 그것을 반성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실패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언론의 행태도 최초의 오보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문제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은 오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세월호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됐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보도에 언론이 기레기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사실 2014년 4월 16일 그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정부의 한편이 돼가지고 그것을 방해를 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을 하고 그랬죠. 네.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기레기라고 하는 말이 굳어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면에 JTBC는 어땠습니까? JTBC도 당일에 초창기에 그 세월호 사고 직후에 그 보도에 상당히 문제 있는 보도가 많았어요. 인터뷰라든가 사과도 했죠. 하지만 JTBC가 상당히 그 후에 아주 지속적으로 그걸 제대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국민의 방송으로 한때는 공영방송 이상으로 칭찬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반성하느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레기를 갈랐던 바로 그 기준처럼 지금 윤석열을 때리고 있는 이 보수 언론의 문제, 특히 보수 언론의 문제. 지금의 윤석열이 이렇게 한 게 뭔가? 자기 자신들이 사실은 거기에 7, 8할은 자기 책임 아닌가요? 그런 것이죠. 네. 끊임없이 윤석열대로 오만과 불성과 오만과 불통과 독선이라고 비판하는데 바로 그 오만과 불통을 잃게 한 것이 누구였는가? 언론 자신이었죠. 그런데 윤석열도로 변화라고 하는 그 언론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화라고 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의
기레기 10년에 보는 우리 왜 언론이 지금 기레기인가, 더욱더 기레기가 되고 있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윤석열 때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 저것이야말로. 확실히 이제 그 기레기라는 말을 뭐 워낙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저 말이 이제 좀 식상해져가지고 이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저는 기레기란 말이 네. 우리나라의 말인 줄 알았어요. 네.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아세요? 모릅니다. 일본에도 그 마스구미라고 마스고미. 고미. 예. 고미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잖아요. 네. 마스는 매스컴. 아, 마스고미. 마스고미라는 말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네. 기자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일본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있다. 마스고미라고 하면서. 그리고 대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해서 네. 특히 대만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타블로이드식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 굉장히 그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기자 된다. 대만은 이런 말을 한다고 대만은 하더라고요. 유독 언론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 말은 글쎄 씁쓸한 얘기인데, 근데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일본과 대만 언론, 대만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언론 특히 이제 그 언론으로서 비판 기능이 상당히 실종돼 있죠. 그렇죠.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시민 사회가 없는 것처럼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순종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수용적인 언론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일본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본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한국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망도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왜 한국의 기레기라는 말이 이렇게 일반 명사처럼,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개 매체가 아니라 언론 일반에 대해서, 기자 일반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쓰이고 있느냐. 이것은 이건 최근의 현상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한편으로요,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이죠. 지금 그 세계적인 그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이 왜 세계 46개국 중에서 항상 최하위다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조사 결과이죠.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예컨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비해서, 이거 아프리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더 낫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한국의 언론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뜻이기보다도 그만큼 한국의 언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기대치, 이게 높은 거예요.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옛날에 그 사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기대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아주 그 경멸적인 호칭이 쓰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세월호였고, 그것이 개선되기보다는 아주 처음에는 일부 사람이 쓰던 그런 말에서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특정한 언론이라 일반적인 언론, 거의 모든 기자들에 대해서 쓰는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뉴탐사에서 주로 이제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후보들을 만나보잖아요. 후보들을 만나보면은 후보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기자들도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더 이야기하게 만드는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뉴탐사는 이번에 좀 후보 검증 차원에서 후보들이 말하기 싫은 걸 이제 자꾸 물어보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을 뭐 주말 때마다 자꾸 이제 전국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후보들이 그 어떤 후보는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말하기 싫은 걸 질문하면은 숨어버려요. 특히 이제 강성규 후보가 대표적이었는데, 봤습니다. 예, 머리 막 이렇게 인간 꽁이 되는 모습. 네, 네. 또 뭐 유영아 후보 같은 네. 경우도 그 대통령실 공천 문제, 공천 네. 뒷거래 문제를 질문하러 갔더니 또 막 그 잽싸게 달아나는 그런 네. 모습. 그러니까 이런 총선일 때 언론이 사실은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해주는 언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후보 검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바람에 의존해서 어떤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국 돌풍이라든지 어떤 바람을 타고 이제 이 여론이 이제 형성되는 그 속에 후보 검증 작업을 한다는 것도 네. 참 외톨이 같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그랬던 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언론들이 특히 이제 이런 총선 전국에서는 이 국민들이 누굴 찍어야 되지 할 때 후보들이 이제 뭐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껏 말하게 하면 전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기 싫은 거를 말하게 만드는 언론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 기레기 10년이 마침 이제 올해 총선하고 맞물리니까 더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았어서 오히려 전원 구조 오보를 내서 정부의 어떤 구조 활동을 크게 지연시킨 그런 이 대형 사고를 냈죠. 그 세월호 얘기를 하시고 그 세월호 때 그 언론의 오보와 네. 잘못된 취재 방식 그리고 부실한 취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은 이태원 참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이태원 없잖아요. 참사도 마찬가지였죠. 이태원 참사 때 그러면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를 보면 역시 반성하지 않고 했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기자들을 만나보면 그때 세월호 때 취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중견 기자가 됐거나 데스크급 기자가 된 기자들이 꽤 있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도 굉장히 그때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려고 애는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반성과 성찰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갑자기 희생자 명단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한 게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이 파장을 축소하려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게 하고 위패도 걸지 못하게 하고 영정도 분향소에 걸지 못하게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개인정보다 사생활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름을 공개했던 민들레에다가 비판을 하고 압수수색을 정부는 또 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번에 세월호 10년 10주기 맞으면서 그 유족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유민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세월호 때는 언론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우리 아이들 이름 다 공개하고 네. 몇 학년 몇 반 맞아요. 이름 다 공개하고 다 얼굴도 있었죠. 다 공개하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게 개인정보다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하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언론이 충분한 그때 반성과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또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왜 공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재난 피해자들, 재난 그 희생자들을 이름을 왜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네 있던 게 아닌가. 근데 자꾸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기자가
중요한 데서 세월호 때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서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말 자체는 그럴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신중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안, 이제 사회적 참사일 때 그 어떤 총체적인 진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언론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어떤 그런 목표가 돼야 되겠죠. 총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제 그 진실에 이르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발휘되는 것이 또 이제 신중함의 미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 기자는 전혀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명단 공개를,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해야, 그리고 그렇다 한다면은 필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왜 지금 피해자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망자 가족들이 충분하게 자기가 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는가? 그때 상황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 병원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안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유족끼리 서로 모여서 뭔가 우리의 이런 이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해도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던 거잖아요.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중함이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죠. 네. 명단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유족들에게 제공을 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뭔가 어떤 필요하면은 행동도 할 수 있게 정부의 당국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신중하란 말을 여기서 또 그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 중요한 것이 이루는 목표에 이루는 수단인가 경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총체적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마치 민들레에서 했던 그런 명단 공개가 매우 패륜적이고, 물론 그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때 김에이터는 이제 없었죠.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토론과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100% 우리의 확신 속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명단 공개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긴급 행동으로 필요한 행동이다. 지금의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해서 언론의 대응으로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긴급 행동이다. 그런 판단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네. 자, 기레기 얘기만 나오면은 막 화가 나고 또 자주 이게 스스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 얘기 좀 길어지는데 이번 총선 때 특히 이제 말트집 잡는 거 가지고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네, 이거는 총선 전에 보도됐던 내용을 우리 그 민들레 그동안 계속 그 네이버 댓글과 네이버 최선영 교수님 네. 기사 분석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최선영 교수님, 고은지 연구원님이 기고를 해주신 건데 그냥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총선 한 열흘 전부터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어떤 말트집 잡는 보도로 도배가 됐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요 1일부터 7일까지 댓글 많은 뉴스 탑 20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뭐 한동훈 편의점서 컵라면 끼니 때우는 모습, 네? 전역 직격탄하면서 이재명 한우 먹고 삼겹살이라든지 또 그 주황색도 보시면 감옥 가면 정경심 그랬듯이 영치금 챙길 것이다. 또 한동훈이 이재명 삼겹살 안 먹고 왜 먹은 척하냐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막 이게 댓글 많은 뉴스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게 주황색은 어떤 표시인가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댓글 많은 뉴스 20개를 뽑아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여러 개의 기사들이 이런 트집 잡는 거예요. 삼겹살이니,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 영치금이니, 컵라면이니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고 여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즉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선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내므로써 댓글도 많이 유도를 하고 클릭도 많이 유도하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이. 근데 맨 마지막에 요 기사는 그린벨트 요거는 터집지 않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요거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네. 건데 그래서 이 글을 쓰신 최선영 교수님도 이 댓글 많은 기사 20개 중에 단 하나 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기사만 네. 이 기사만 어떤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고 안 그래도 글을 쓰셨어요. 이 기사를 자세히 제가 한번 뭐 되게 신기해서 좀 봤는데 이게 네. 작년에 네. 작년 10월 초에 저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내용. 아 맞습니다. 네, 그대로 네, 네, 네. 그대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였어요. 거기 이제 그린벨트가 풀렸다라는 네, 것만 네. 새로 업데이트가 된 네, 얘기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왕숙지구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네. 있었던 거는 4월 7일에 한동훈의 삼겹살 발언 보도 기사 네. 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십시오. 채널 A, 연합뉴스, 뭐 YTN, 서울신문, 동아 할 것 없이 똑같은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하냐 이말 똑같은 이런 기사들이 4월 7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저는 이 뭐 하는 그러니까 가십성이죠, 가십성 전형적인. 근데 똑같은 기사인데 선거 보도를 가십 보도로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기사인데 채널 A가 3,500개나 달린 이유가 뭘까요? 비슷합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려지는 거예요. 네. 저런 몇 가지의 한두 마디 이런 말을 가지고 네. 소모를 하면서 삼겹살을 안 먹고 먹은 척 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문제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렇게 근데 뭐 중요하게 다룰 만한 네. 보도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뭐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서 먹은 척하는 배우들도 저 정치인들도 많은데 잘못한 건 잘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올릴 때 네. 잘못 올린 실수는 실수인데 그렇죠. 실수로 이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것을 마치 선거판의 어떤 구도에 관련되는 보도의 어떤 그런 사안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언론들도 알고요. 정치인들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댓글이 달리고. 네. 왜냐하면 계속 그 정치인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네이버 보면서 댓글 많이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좀 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것도 사실 착시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 한 모 위원장이 계속 제 얘기를 떠들었다면서요. 선거 막판 한 3일 동안. 네. 예. 그러니까 저건 정말로 자멸행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언론이 저거를 중계방송해 줌으로써 한동훈의 자멸을 서로 도와준 것이죠. 그렇죠. 서로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고마운 측면도 있어요. 네. 저런 식으로 저런 말들을 중계방송 해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다만 씁쓸하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자회견 안 하고 국무회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비공개 우리는 사정.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어떤 네. 이야기를 할지 네. 사과하고 뭔가 바꾸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건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 쓰신 칼럼입니다. 윤석열의 거듭나기는 없었다. 네. 나는 잘하는데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걸로.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칼럼 특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윤석열은 과연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아마 이제 좀 궁금했잖아요. 네. 과연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의 그 발언의 내용도 그렇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발언을 한 거. 네. 저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 앉혀놓고 양옆에 도열시켜놓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국무위원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나의 열심히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을 내리는 투로 하는 투로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갔고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원망스럽다. 네. 마치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것 그런 같아요. 표현이죠.
저는 그렇게 그리고 또 이게 네, 더 웃겼던 그렇죠. 게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공개에서 네. 언론들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뒤에 나오네요. 네.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없는데 네. 반성한 적이 없는데 바로 지금 비공개적으로 뭘 비공개 했다. 사과. 예, 네. 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대통령은 사과를 했더라.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 의대중원 담화를 하고 발표하고 나서 왜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대통령은 대화를 열어놓은 것이다. 2,000명 증원선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뒤에서 따로.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나온 얘기를 또 언론은 마치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하지 않은 사과를 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또 언론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해주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반성을 언론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명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매체의 사설을 쭉 지금 뽑아온 네. 건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번에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뭐 이런 식이죠. 민의와 정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나 안 변했다. 민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이제 쭉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국민 앞이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했다고 말했다라고 네. 이제 약간 좀 본인이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야 이거 좀 너무 좀 안 됐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죄송했다라고 말했다라는 네. 내용을 조선일보는 사설에 썼고 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하고 KBS만 이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보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조선일보를 많이 지금 닮아가고 네,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지금 이제 줄리 보도를 YTN에서 이게 왜 뜬금없이 지금 사과를 합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YTN이 방통위가 결국은 허가를 해줘서 네, 대주주가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유진그룹 네. 바뀌고 나서 김백 씨가 이제 사장이 취임을 했고요. 네. 근데 김백 씨가 취임하고 나서 사과 방송을 한 거예요. 어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네. KBS 박민 사장이 KBS 도. 취임하고 나서 하자마자 직후에 국민 앞에 서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이제 그 사과 보도가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 생태탕 보도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만배 녹취록 보도. 근데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무마 의혹인 네. 거죠. 뭐 이런 것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백 씨가 YTN 사장이 취임하면서 똑같이 사과 방송을 했고요. 어떤 내용을 사과 방송했냐면 바로 줄리 관련된 보도, YTN이 보도했던 그 줄리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KBS 박민 사장, 결국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땡윤뉴스가 이제 또 전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KBS가 이 길을 그대로 똑같이 YTN 신임 사장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KBS 쪽에서는 그것이 괴문서다라고 뭐 하긴 했지만 누가 작성인지 모를 하지만 추정은 되는 그런 문서 하나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KBS 사장이 뭐 해야 될 일 그래서 사과하고 조직 개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KBS 쪽에서는 자기가 상관없고 뭐 이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KBS가 사장이 사과 방송을 한 것처럼 YTN도 똑같이 그 길을 걷는 거를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뭔가 짜여진 각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네. 이렇게 공영방송과 YTN 같은 방송이 장악당하고 이렇게 지금 어용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다음은 주목 이 뉴스.
속옷 서랍 뒤지기가 윤석열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냐. 네, 이거는 이제 LA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LA 타임즈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신문이더라고요. 네. 지역 신문이죠. 지역 네. 신문인데 LA 타임즈가 미국에서 발행 부수로 아마 세 번째? 예, 뭐 2, 3위 하는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놀랍게도 네.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네. 예, 그 LA 타임즈에서 예, 한국의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사례를 상세히 이제 보도를 하면서 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거 저 압수수색이죠, 레이즈. 압수수색 그리고 벌금 때리는 거죠. 네. 그리고 digging through underwear drawers. 그러니까 속옷이 있는 서랍을 네. 파는 것. 그 MBC 사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MBC 그 기자분이죠. 네. 여성분인데 네. 그 압수수색 들어가서 속옷이 있는 서랍을 열고 뭐 속옷을 만지고 뒤지고 막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 싸우는 방식이다라는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인들이 이 기사를 보고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외 언론에서 지금 한국의 정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보도한 게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가을쯤에인가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그 매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매체인데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보도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5월달에 또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의 그 언론 자유도 아마 그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때 또 몇 위나 또 추락을 할지 작년에 한 4단계 떨어져서 47인가에 랭크가 됐죠. 그 전에 41위, 42위 했었습니다. 올해 아마 더 추락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31위까지 올라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었죠. 언론 자유도가.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60위, 70위까지 떨어졌었고요. 올해 윤석열 정부 이제 횟수는 3년 차인가요? 아마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불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미디어 비평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것인가, 혹은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확인됐지만 기성 언론들이 아무리 정권 심판의 민심을 이제 누르고 잠재우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언론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겁에 질린 언론과 그리고 아첨하는 언론들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는 식견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참고로 오늘 조선일보 언론중재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백년 전쟁 그 얘기 하셨죠. 이 시간에도. 네. 해서 오늘 갔다 왔는데 오늘 그 박은주 기자가 왔어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형광등 아우라 100개 계신 분. 그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언론중재위원들에게 굉장히 납주고 엎드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왜 갑자기 저렇게 저 자세를 보일까 했는데 저 자세를 딱 보이니까 중재위원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설득, 신청인을 이렇게 막 그 코너로 막 몰고 웬만하면 봐줘라. 틀릴 수도 있지 않냐.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얼마나 저를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왜 저를 설득하십니까? 지금 오보를 낸 쪽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봐주고 오셨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 되죠. 제가 뭐를 반드시 이제 판결문을 왜곡해서 편집해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문 왜곡한 거는 절대 안 된다. 원문을 그대로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결국은 그대로 썼어요. 네, 그대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정보도라는 말은
그 기사에 보통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하여튼 한 30분 논쟁을 하다가 언론중재위원들이 워낙 조선일보 역성을 들어주는 바람에 하여튼 뭐 수정이라도 해준다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참 이 언론중재위원들이 어떠냐 하면요, 마이너한 언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신청인이 마이너한 매체가 오면은 그 언론을 매섭게 몰아칩니다. 거의 쥐구멍도 못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무섭게 해요. 근데 메이저 언론이 오잖아요. 메이저 언론 제가 얘기한다면 뭐 조중동 정도 급입니다. 그 정도 급 정도 오면은 신청인을 설득해요. 웬만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해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은 주로 메이저 언론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 이른바 이제 억강부약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억강부약 네. 반대이죠. 네. 우리 강자 편에 서고 강자에 관대하고 약자에 대해서 엄격한. 그게 이제 자기들 출신의 그런 어떤 어디냐에 따른 관성이기도 하고 결국 이게 서로가 일종의 동맹관계, 담합관계예요. 그래서 그 서클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제 중재 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관들에 갈 때에도 되게 이제 그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그런 이런 것이 일종의 카르텔이죠. 카르텔. 예.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는 안 되더라도 근데 이렇게 고군분투한 언론들에 대해서는 악조건 속에서 뭐 언론 활동하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더욱더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체가 작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인적 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실수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조선일보 박원주 부장을 그 언론중재위에 끌어낸 것만 해도 저는 그나마 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고요. 어쨌든 조선일보를 상대로 네. 작은 승리를 거뒀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나온 뒤가 더 재밌어요. 나오면 보통 이제 서로 신청인 비신청인끼리 서로 약간 아직도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저는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줄 서서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싹 다가오더니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둘이 같이 타서 아무도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백년 전쟁의 내용 중에 뭔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자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이승만의 뭐 누가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그걸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그 전임 이사장 때 있었던 일이고 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 좀 한테 했더니 그거는 고칠 생각 없냐고 막 아까 언론중재에서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그 중재위원들한테 아주 예의 바른 그런 기자로 행동하다가 나와서는 저한테는 또 모질게 또 왜냐면 화가 난 거죠. 제가 미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좀 뺨이라도 한번 때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쏟아붓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뭐 이제 여러 그 방심위도 있고 여러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 한데 뭐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자들을 불러내는 그게 저는 제일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것이 언론들이 그나마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비평에서 이제 광고를 잘 안 했는데 오늘 광고가 하나 있네요. 네. 아까 보셨죠? 양갱. 아까 양갱이 어디 있던데? 여기군요. 네. 양갱 하나씩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요즘 양갱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밤 양갱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네. 제가 잘 모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이 밤양갱, 뭐 양갱 이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보통 양갱은 그 젊은이들이
잘 안 먹죠.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네. 어르신들 먹는 그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옛날 음식으로. 네. 네, 저도 이걸 먹으면 뭐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뭐저 어르신들 먹는 거라고 자기네들 안 먹는다고 네네. 했었는데 요새는 밤이 양갱이란 노래가 유행하면서 많이들 사 먹는데요. 맛있긴 맛있죠. 양갱. 네. 이게 흑하랑 양갱이라는 제품인데 흑하랑 아주 다네요. 농업기술원 NH농협에서 만든 제품 같습니다. 뉴탐사 정기구독 회원들께는 구매 금액 상관없이 배송비가 무료인 뉴타미몰입니다. 오늘 광고는 세계 최초의 꿀잠 보장 양갱. 이거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그런 꿀잠을 보장하는 양갱, 흑하랑 양갱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기술을 개발한 흑하랑 상추를 주원료로 개발한 양갱 제품이라고 하고요.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는 이야기 하는 분들 뭐 있죠. 상추 잎을 잘라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거기에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심신 안정과 수면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상추는 계량되어서 수면 유도 성분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식당에서 먹는 상추들은 하얀 즙 나오는 게 드물다고 하죠. 흑하랑 상추는 우리 토종 상추를 계량해서 수면 유도 성분이 124배나 많은 특화 작물로 만든 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흑하랑 상추와 국내산 고구마, 콩, 조청을 섞어서 먹기 좋은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설탕 양갱이고요. 아니 엄청 단데 이게 무설탕이군요. 그러게 당분. 건강을 위해서 숙면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저도 참 잠을 잘 못 자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타미몰에서 10개 입에 10개들이 한 박스 24,500원에 판매 중이고요. 구매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뉴타미몰입니다. 이거 굉장히 다네요. 평소 양갱보다 조금 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다 드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꼈다가 나중에. 나중에. 네. 이거 단데 설탕이 없다는 게 더 신기해요. 이게 단맛이 어디서 나올 거야 이게? 조청. 조청이 있다고 설탕 대신 조청을 넣군요. 네, 오늘 꿀잠 자는지 안 자는지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민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미디어 비평. 아무래도 우리 언론들이 바로 서야지 우리 정치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뉴탐사와 민들레가 함께 만드는 우리 미디어 비평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뉴탐사 홈페이지 우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거나 회원가입 주소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이때 해외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회원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의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난 후 전자성명을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소지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결제일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셋째,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일시결제. 후원 금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일시결제가 됩니다. 후원 금액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금액만큼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2만 원을 선택하면 12개월 동안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일시 후원을 해도 멤버십 기간 동안 커뮤니티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넷째, 가상계좌 만들기. 나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후원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은행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 생성하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